저는 박민석입니다. 42의 나이에 중견기업 이사라는 직함을 달고 살아가는 평범한 남자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2층짜리 단독주택 1층에서 아내 지우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2층은 월세 세입자에게 내어주었고 옥탑에는 30년을 함께한 의형제 같은 1살 어린 친구 태준이 주말부부로 살고 있어요. 사실 아내 지우도 태준이 소개해준 인연이니 우리 집은 묘하게 세 사람의 인연이 얽혀있는 공간인 셈입니다. 오늘도 여느 날과 같이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출근 준비를 서두르다 보니 아내는 아직 자고 있고 나만 덩그러니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먹고 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식탁이 이렇게 썰렁해진 게. 예전에는 지우가 일찍 일어나 아침을 함께 먹었는데 최근 들어 잠이 많아졌다며 늦게 일어납니다. 직장 생활이 바빠지면서 자연스레 벌어진 일상의 균열인가 싶었죠. 형, 벌써 일어나셨어요? 옥탑에서 내려온 태준이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만 서울에 올라와 있다더니 이번 주는 회사 일이 바빠 평일에도 머물고 있다고 했죠. 태준은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마시더니 내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바쁘겠네. 이사님은? 태준의 말투에는 늘 장난기가 섞여 있습니다. 30 넘어서도 40 넘어서도 변하지 않는 녀석이에요. 회사에서는 나보다 직급이 낮은 부장이지만 대기업이니 연봉은 오히려 더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자신은 형 밑에서 배우는 입장이라며 늘 존중해주는 태준이 고마울 때가 많았습니다. 네가 더 바쁘잖아. 주말 부부 한다고 고생이 많다. 태준의 아내와 아이들은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교육 때문에 내려가 있다는데 태준은 주말마다 내려가거나 가끔 가족들이 올라오기도 한다고 했죠. 우리 집 옥탑방을 빌려준 건 그런 태준을 위한 작은 배려였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 아내 지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부스스한 머리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민석 씨, 벌써 가요? 아침은요? 방금 먹었어. 오늘 회의가 많아서 일찍 가봐야 해. 지우는 하품을 하며 태준에게 눈인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내가 없을 때도 자주 마주치는 모양이에요. 가끔 지우가 태준 식사를 챙겨주기도 한다고 하니까요. 불현듯 태준과 지우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나 없는 공간에서 두 사람은 어떤 대화를 나눌까?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 한편이 묘하게 불편해졌지만 곧바로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태준은 내 가장 친한 친구니까요. 그리고 지우는 내 아내고요. 출근길에 오르며 어젯밤 지우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요즘 외출이 부쩍 많아졌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제는 낯선 향수 냄새도 맡았죠. 물어보려다 그만두었습니다. 괜한 의심으로 지우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친구들을 만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바빠 아내에게 소홀했던 내 탓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빈 커피잔처럼 우리 사이에도 무언가 비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곧바로 자책했습니다. 지우를 믿지 못하는 내가 잘못된 거라고요. 하지만 마음속 균열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문득 태준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친구의 얼굴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우의 모습도요. 두 사람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공기, 그것이 단순한 친근함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8시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은은한 음악 소리가 들렸죠. 지우가 좋아하는 재즈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아내가 와인 한 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화려한 옷차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무심코 던진 질문에 지우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수다 좀 떨었죠. 지우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친구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참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대답이 짧아졌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침실로 들어가려는데 옷장 앞에 서 있는 지우가 보였습니다. 무언가 급하게 정리하는 모습이었죠. 내가 들어서자 놀라서 옷장 문을 닫았어요. 뭐 하고 있어? 아, 그냥 옷 좀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우의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우의 옷에서 맡았던 낯선 향수 냄새, 자주 화장하고 외출하는 모습, 그리고 방금 전 당황한 표정까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잠을 청하려는데 옥탑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정이 다 됐는데 태주는 아직도 깨어있는 모양이었죠. 문득 지난주 일이 떠올랐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옥탑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태준에게 물었죠. 너 아직 안 자냐? 태준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우의 표정이 약간 굳어진 것 같았는데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두 사람 모두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태준과 점심을 먹으며 농담 삼아 던진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너 우리 지우랑 잘 지내지? 태준은 순간 굳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수님 착하시잖아요. 가끔 밥도 챙겨주시고. 그 대답이 왜 지금까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걸까요? 무언가 회피하는 듯한 태준의 태도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했죠. 30년 지기 친구와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하다니.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속 의심은 짙은 그림자처럼 커져갔습니다. 회사에서는 냉철한 판단력으로 인정받는 제가 집에서는 이렇게 불안에 시달리다니 아이러니하네요. 하지만 직감이 자꾸 무언가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다시 빈 식탁에 앉아 있는데 지우가 서둘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가는 지우에게 물었죠. 어디가? 미용실 예약해뒀어요. 오랜만에 머리 좀 손볼 거예요. 지우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지우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문득 지우가 뒤돌아봤어요. 마치 누군가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시선을 옥탑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우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테라스에 서 있는 태준이 보였거든요. 두 사람이 눈빛을 교환하는 순간 저는 이미 무언가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가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의심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보름달이 떠오른 밤이었습니다. 며칠 전 설치한 집 앞 CCTV 화면을 확인하는데 우연히 눈에 들어온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우가 옥탑으로 향하는 뒷모습이었죠. 날짜를 확인했더니
태준이 지방에 내려간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아니겠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CCTV 영상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지우는 옥탑으로 올라간 후 1시간이 지나서야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제 마음속에는 끔찍한 의심이 자리 잡았죠. 그럴 리 없다고, 우연일 뿐이라고 자신을 다독이면서도 가슴 한편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금요일 밤 갑자기 회사 비상회의가 잡혀 늦게 귀가한다고 지우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찍 퇴근해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죠. 10시쯤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모든 불이 꺼진 집을 보며 의아함을 느꼈죠.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저는 거실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지우야?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실에도 화장실에도 지우는 보이지 않았어요. 마음이 급해지며 발걸음을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옥탑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는데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옥탑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손이 떨려 선뜻 내밀 수 없었죠.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우의 웃음소리, 그리고 태준의 낮은 목소리. 30년 지기 친구의 목소리였죠. 그 목소리가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격앙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문을 두드리지 않고 손잡이를 잡아당겼어요.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태준과 지우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태준은 상반신에 셔츠만 걸친 채 소파에 앉아 있었고 지우는 얇은 가디건 차림으로 맨발인 채 태준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둘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가까웠고 분위기는 명백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민석 씨. 지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태준은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30년 우정과 1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얼마나 된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준과 지우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1년 정도. 1년. 그 말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눈앞에서, 제 집에서, 제 친구와 제 아내가 저를 배신하고 있었다니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외로웠어요. 태준 없었으면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지우의 말이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외로웠다니, 무너졌을 거라니. 그 말들이 제 귀에는 그저 변명으로만 들렸죠. 태준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이, 제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솟았지만 동시에 깊은 절망감도 느껴졌습니다. 말 한마디 더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안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지우의 사랑도, 태준의 우정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2의 나이에 이렇게 모든 것을 잃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믿음이 무너졌다는 사실이었죠. 내일이면 해가 뜨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영원히 밤이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옥탑에서 내려온 후 저는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는 제가 그날 밤만큼은 정신없이 마셨죠. 술 기운에 취해 벽에 기대 서 있을 때 지우가 내려왔습니다. 울긋불긋한 얼굴로 제게 다가오는 지우를 보며 낯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아내인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민석 씨, 이야기 좀 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야기? 지금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와 1년 동안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말도 제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때 태준이 내려왔습니다. 셔츠 차림 그대로였어요. 태준도 지우처럼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형,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태준의 사과가 제 귀에는 그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집, 친구와의 의리, 아내와의 추억,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올라왔습니다. 문득 태준의 회사 비리가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태준이 제 인맥을 이용해 불법 계약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었죠. 당시에는 친구를 믿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배신에 배신이 겹치니 복수의 칼날이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둘 다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 차갑게 내뱉은 제 말에 두 사람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석 씨,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말을 끊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지났어.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나가. 그렇게 말하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지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결혼 생활, 30년 우정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몇 가지 짐만 챙겨서 집을 나갔습니다. 태준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 모두 제게 사과의 말을 남겼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배신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집에 혼자 남겨진 저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회사 비리를 정리하고 불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행동이 옳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분노가 이성을 지배했죠. 그들이 제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저도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릴 권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의 아내에게 불륜 증거를 전달했습니다. 태준의 아내는 충격 속에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양육권 소송을 진행했죠. 또한 태준의 회사 비리를 정리해서 검찰과 언론에 넘겼습니다. 순식간에 태준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직장에서 징계를 받았고 이혼 소송에서 패소의 가정은 파탄났으며 업계 평판은 실추되었죠. 집마저 잃게 된 태준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지우에게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륜에 대한 증거가 명백했기에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양육권 문제로 지우와 다시 대면해야 했을 때 예상치 못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우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죠. 10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배신을 생각하면 동정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제 삶도 무너졌으니 그들의 삶도 무너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응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빈집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문 너머 아침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둘째 달이 지나갔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내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죠. 태준과 지우가 떠난 뒤 이 집은 그저 벽과 지붕만 존재하는 텅 빈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소중한 보금자리가 배신의 흔적만 남은 곳으로 변했네요. 복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태주는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회사에서 쫓겨나고 가정은 파탄났으며 사회적 지위도 한순간에 무너졌죠. 제가 제공한 증거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태주는 이제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화려했던 대기업 부장이란 직함과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만 남았을 테니까요. 지우와의 이혼 소송도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았죠. 불륜의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내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옥탑방을 올려다보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이제는 비어있는 그곳에서 한때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살았고 내 아내와 배신의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30해의 우정이 이렇게 끝나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죠. 술에 취해 벽에 기대선 채로 태준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자란 우리는 금방 친해졌었죠. 함께 밤새워 공부하고 대학 가서는 함께 술 마시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서로의 가정사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요. 아버지의 병간호를 할 때도 태준은 항상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 태준이 이런 배신을 저지르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문득 태준이 얘기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 평생 형제처럼 지내자. 내 목숨이라도 형을 위해 내놓을 수 있어. 그 말이 지금은 얼마나 허망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의리를 지키겠다던 약속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내 아내를 빼앗고 내 인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던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지우와의 추억도 하나둘 생각났습니다. 태준의 소개로 만난 우리는 1년 연애 끝에 결혼했었죠.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했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지우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회사 일에 바쁘다는 이유로요. 그러나 그것이 태준과 불륜을 저지를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의지하던 친구도 없었죠. 남은 건 복수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심마저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복수를 완성했으니까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도중 갑자기 태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초라하게 들렸죠. 형, 만날 수 있을까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볼일 없어. 태준과의 통화 이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죠. 내가 한 일이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젖은 옷을 갈아입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있으니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죠.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내 복수는 너무 철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준의 회사 비리를 폭로하고 불륜 증거를 태준의 아내에게 보내고 이혼과 양육권 소송까지 모든 것을 빼앗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태준은 직장을 잃었고 가정이 파탄났으며 사회적으로도 매장되었습니다.
한때 큰 회사의 부장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 복수가 너무 가혹했던 걸까요?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태주는 내 서른해지기 친구였습니다. 나를 형처럼 따르고 의지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태준이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1년이나 나를 속이고 배신했습니다. 게다가 내 인맥을 이용해 회사 비리까지 저질렀고요. 그런 배신에 비하면 내 복수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았죠. 복수가 나에게 가져다 준 것은 정의보다는 공허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양육권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는 내가 키우게 되었죠. 최소한 아이만큼은 지켜냈다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아이가 집에 오면 이 빈 집에도 다시 웃음소리가 들리겠지요.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만난 지우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의 화사하고 활기찬 모습은 사라지고 그저 지친 표정의 여인만 남아 있었죠. 들어와도 될까요? 망설이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죠. 양육권 판결 소식 들었어요. 아이를 데리러 왔어요. 지우의 말에 놀랐습니다. 법원에서는 내게 양육권을 주기로 했어.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래도 면접교섭권은 있잖아요. 아이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우는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아이에게는 여전히 어머니였으니까요. 하지만 지우가 아이를 데려가면 또다시 태준과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분간은 안 돼. 아이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내가 키울 거야.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발 아이만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잘못은 제가 했어요. 아이한테까지 벌을 주지 마세요. 지우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어머니를 만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복수심이 남아 있었죠. 일단은 안 돼. 나중에 생각해 볼게.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태준이 다 잃었다고 들었어요. 당신의 복수가 성공했네요. 그 말을 남기고 지우는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겨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내 복수가 과연 정당했을까요? 태준과 지우의 잘못은 분명했지만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내 행동이 과연 옳았을까요? 며칠 후 갑자기 태준의 전 직장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태준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쓰러진 태준을 누군가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고 했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까지는 원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준과의 30의 우정,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배신과 복수 모든 것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태준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는 태준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태준은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어떻게 왔어요? 소식 들었어. 괜찮아? 태준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죽지 않았으니 괜찮은 거겠죠. 병실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한때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상처를 준 사이가 되었죠.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의 복수 성공했어요.
난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그게 형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준의 말이 맞았습니다. 내 복수는 성공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아프고 공허했습니다. 복수가 가져다 준 것은 만족감이 아닌 더 깊은 상처였죠.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가.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아이가 집에 왔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아이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가 보고 싶다며 종종 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에게 잘못은 없는데 어른들의 문제로 아이까지 상처받고 있다는 생각에 미안함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지우에게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저에게 상처를 줬다 해도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전화기를 들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모양이었습니다.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예전보다는 나아 보였죠. 들어와도 될까요?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이가 아직 자고 있어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사과하러 왔어요. 진심으로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부터 알아온 남자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신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미안하다. 다시 친구가 되고 싶다 해도 이미 늦었어. 너는 내 친구였고 내 가족이었어. 네가 그걸 죽였어. 태준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한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만 남아 있었죠. 하지만 내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지우가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보고 달려가 안기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우는 아이를 꼭 안고 울었죠. 그 모습을 보니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너무 잔인했는지도요. 잠깐만 이야기 좀 할까? 지우와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아이는 데려갈 수 없어. 하지만 만나는 건 허락할게. 지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슬픔이 밀려오는 듯 했죠. 집으로 돌아와도 될까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지우의 말에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한때는 그 말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 텐데 이제는 그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믿음이 깨진 관계를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안 돼.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내가 10년을 함께한 사람인가 싶었죠. 수민이 엄마로만 남아. 하지만 내 아내로는 아니야.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내 결정이 이미 예상했던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우는 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가끔 지우가 아이를 만나러 오지만 더 이상의 관계는 없습니다.
태중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지방의 작은 회사에 취직해 새 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그는 살아갈 길을 찾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를 재우고 옥탑으로 올라갔습니다. 태준이 살던 그곳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옥탑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소주 한 병을 들고 올라와 술잔을 채웠습니다. 홀로 술을 마시며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30의 우정이 무너지고 10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은 점점 사그라들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옥탑 난간에 기대어 술잔을 들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친구도 사랑도 이 집도 지나갔다. 그래도 난 다시 걸어야지. 아픈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증오가 아닌 이해를 선택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죠. 물론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적어도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며 옥탑 난간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아이가 곧 일어나 저를 찾겠지요.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가 있다는 것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태중과 지우의 배신은 잊지 못할 테지만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겁니다. 자존감과 아버지로서의 책임 그리고 홀로서기를 선택한 제 삶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옥탑에서 내려와 아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이의 모습을 보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상처는 남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지겠지요. 그것이 인생이니까요. 친구의 배신과 아내의 불륜, 그 아픈 기억들이 완전히 지워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 기억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테니까요. 이른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도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